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되어서 나타난다면 다들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나요? 사실 막연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인연을 끊으면 살겠다. 혹은 절대로 감싸주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냉정한 대처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직접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내쳐지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딸 아이의 경우라면 더더욱 좋지 않은 색안경을 끼고 볼 테지만 적어도 내 자녀가 괜찮다고 한다면 지지하고 싶어지고 또 그렇게 지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2살의 젊은 할머니입니다. 제 나이를 보면 쉽게 유추가 되실 수 있겠지만, 네, 맞아요.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속도 위반을 해 소중한 딸아이를 얻었고, 그 딸아이는 현재 30살입니다. 딸 나이가 30대이다 보니 단순히 젊은 나이에 할머니가 된 것이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립니다. 왜냐면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손자는 곧 8살이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하던 중 지금의 딸을 가졌고 그렇게 속도 위반을 이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큰 문제는 아니었고 대부분 여성의 결혼 정년기는 23살부터 25살 정도였으니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담는 건지 우리 딸아이 역시 상당히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과 저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둘은 친구처럼 지냈어요. 저 역시 철이 들기 전에 엄마부터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잘 몰랐지만 미숙한 엄마 아빠를 믿고 잘 따라주며 자라준 딸아이에게 늘 고맙고 미안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딸아이를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친정엄마와 시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아이를 키웠거든요. 이제 막 20대 초반의 남편과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실수가 에피소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딸아이가 평소답지 않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도저히 이유도 모르겠고 안고 어르고 우유를 먹여봐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자꾸 우니 그저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안고 얼르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마음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노릇이니 진땀을 뺐네요. 결국에는 아이가 왜 우는지 알아채지도 못한 서툴렀던 남편과 저는 해가 뜨자마자 병원으로 갔고 알고 보니 딸아이가 기어다니다가 바닥에 있던 밥솥에서 나오는 김에 손가락을 화상 입은 것도 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날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한 것은 물론이고 빨리 알아주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이를 조금만 꼼꼼히 살펴봤다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서툴렀던 남편과 저는 아이를 그렇게 더 오랜 시간 아프게 했었더라고요. 이런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겪어가면서 딸아이를 키워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딸아이가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 그만큼 미안함이 크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우리 부부는 딸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모두 지원해줬고 꼭 공부를 잘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가르치며 키워왔어요. 다행히 이런 저희 맘을 잘 아는지 딸아이는 밝고 바르게 자라줬고 덩달아 공부도 열심히 해주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터지고 난 후에 생각을 하니 조금은 다양한 경험도 하고 자립적으로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키웠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렇게 모범생으로 자란 딸아이는 자신의 실력으로 수능을 본 후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통학 자체가 어려웠고 아이가 편하게 지내기 바라는 마음에 학교 기숙사가 아닌 학교 앞 자취촌에서 나름대로 넓은 방을 4학년 내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증금과 월세 지원을 해주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떨어지내는 것이라서 걱정도 되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이고 누구보다 바르게 지내는 딸이었기에 믿고 보냈지요. 매일같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지냈던 딸이 떠나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도 언제까지 내 품 안에 자식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버텼고 하루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고 톡도 자주 주고 받으면서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주 연락이 안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딸 일어났어? 오늘은 무슨 수업이야? 엄마, 오늘 수업은 2시부터 있어, 뭐. 그리고 나 이제 아침에 연락 잘 못할 것 같아. 나 알바 구했거든. 아르바이트? 아유, 공부하기도 바쁜데 엄마가 용돈도 줄 건데 왜 힘들게 일하려고 해? 아니야.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등록금이랑 생활비 정도는 내가 혼자 벌어야지.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래. 위험한 것도 아니고 학교 앞에 있는 디저트 카페야. 처음 해보는데 재밌기도 해. 아이고, 우리 딸 기특하기도 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장하고. 그래, 그런 것들도 다 사회 경험이니까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엄마는 우리 딸 응원해. 실제로 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과 등록금 한 차례를 내준 것 이외에는 딸 등록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 등록금도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 마련도 하더라고요. 장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요즘 애들 같지 않은 우리 딸의 모습 때문에 정말 열아들이 안 부러웠어요.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딸아이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확연히 줄긴 하더라고요. 신입생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된 딸이 보는 세상은 넓고 신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한 학기가 끝난 후 집으로 온 딸의 모습은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할까요? 평소보다 살이 좀 통통하게 올랐고 식사량도 확연하게 늘었더라고요. 함께 살 때 식사량을 생각하면 상당한 정도로 먹는 모습이었지만 타지 생활을 하면서 엄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딸아이가 남자친구 존재를 저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임신 같은 생각은 혹시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후 당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이미 아이를 가졌고 딸 아이도 저도 딸 아이의 전 남자친구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방치를 했던 것 같네요. 이제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의 딸아이의 상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못난 엄마인데 다 큰 딸의 몸 상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런 상황을 겪게 한 건 아닐까 싶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한 번 더 몰려왔던 것 같아요. 딸은 1학기 방학이 모두 끝나기도 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서 본집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서울로 올라갔어요. 조금 더 머물면서 여행도 가고 시간도 보내고 싶었는데 급하게 가는 딸에게 서운했지만 딸에게도 생활이 있으니 선뜻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대로 보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하게 서울에 갈 일이 생겼고 가는 김에 딸 자취방에 들러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도 넣어주려고 이것저것 챙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하고 가려고 연락을 했지만 부재 중이었고 메시지를 남긴 후 출발을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 딸아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기사님, 배달 거기 두고 가세요. 배달 음식 시켰니?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반찬 좀 해왔어. 딸, 문 열어봐. 네? 두고 가셔도 되는데, 엄마?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엄마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메시지 남기고 온 건데, 집에 있었으면서 연락도 안 받았어? 너 뭐야? 그게, 엄마, 잠깐만. 그냥 나 주고 카페 가 있을래? 아, 지금 방이 너무 더러워서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너 그렇게 지낼 거 내가 몰라. 다 알고 좀 정리도 해주려고 왔으니까 걱정 말고 비켜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딸아이 옆 틈으로 자취방에 들어섰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딸아이 혼자서 지내는 게 아니더군요. 웬 남자 학생이 같이 있었고 굉장히 편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다 민망했어요.
너무 놀래서 고개를 돌렸고 남학생 역시 당황하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어요.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찬물을 마신 후 그 둘을 앉힌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딸 아이는 이미 대학교 1학년부터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후부터는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시골에서 와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데이트를 밖에서 즐기다가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 각자 자취방을 편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정리하고 딸아이의 자취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라는 아이는 경상도 안동 지역이 고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의대에 입학을 한 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과 학교는 다르지만 그 근방에 위치한 학교여서 그런지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함께하게 되었고 가까워져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과는 동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상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기숙사 신청 기간은 지났고 쫓아낸다면 갈 곳이 마땅히 없다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이 혼을 내고 주의를 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가고 난 후에도 당연히 붙어 지내면서 같이 살다시피 할 것이 확실했지만 걱정스러웠기도 하고요. 그래도 늘 전화를 해 단속을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딸아이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여보세요? 준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어머니, 저 그게 유리 큰일 났어요. 뭐? 무슨 일이야? 유리 다쳤니? 내가 지금 갈게. 아니, 지금 간다고 해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무슨 일인지 대략적으로라도 말 좀 해줄래? 그게 유리가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프대서 동양대병원 응급실인데 유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뭐? 예, 그게 무슨 말이니? 유리가 아이를 낳았다니. 어? 출산을 했다는 말이야? 모르겠어요. 맹장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우선 빨리 와주실 수 있어요? 딸아이의 남자친구의 마지막 말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딸아이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니 이해도 되지 않고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딸아이는 응급실에 실려오기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배가 아픈 건 아니다 보니 가볍게 생각했고 넘겼는데 그날 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이 느껴진 것이지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으로 잠을 자던 남자친구를 깨웠고 딸의 남자친구 역시 보통 일이 아닌 듯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딸이 맹장이 터졌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응급실 도착 후 이런저런 간이 검사를 해보던 의료진은 급하게 산부인과로 딸아이가 이동했고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바로 출산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손자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동안 매일매일 서로 보고 지내왔으면서 어떻게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출산을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병원에서는 이제 막 23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상황이었으니 어쩔 줄 몰라 급하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 그 길로 딸아이와 딸의 남자친구에게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일주일 정도 아이를 봐줄 수 있다고 했고 그 전에 빠르게 아이를 데리고 퇴원을 하라고 압박을 해오는 상황이니 딸과 딸의 남자친구도 난감했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도 모든 것이 다 꿈인가 생시인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고 갔는지도 모르게 병원 앞에 도착했고 마주한 모습은 현실이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딸아이가 순산을 했고 건강하게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더라고요. 순간 분노인지 안도인지 모를 눈물이 나왔고
딸아이에게 화를 내다 괜찮냐고 묻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휴, 내가 너희들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아이가 태어난 거면 너 1학기 방학 때도 이미 임신이었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나는 그냥 맨날 준영이랑 야식 먹고 그래서 살이 찐 줄 알았지. 그리고 나 원래 살찌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생리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산부인과 가야지 하면서 안 갔고. 그래도 그렇지. 너희 둘 중에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준영이 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도 정말 몰랐어? 저는 유리 매일 보니까 오히려 살이 찐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황당하긴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다 보니 임신이 무엇인지 증상은 어떤지 전혀 모를 수 있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제 딸의 변화를 제가 몰랐다는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치였어요. 아이는 태어났고 빠르게 수습을 해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더는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무엇보다 제가 알게 된 이상 제대로 된 순서대로 해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남편에게 빠르게 알린 후 딸의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알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취방으로 아이와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딸아이와 이제 갓 태어난 손자는 저희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에게는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에게 알리고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한 후 보냈어요. 갑작스럽게 생긴 신생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 몇 주 정도는 정신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안정이 되는 시점이 되니 그 일이 있고 몇 주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딸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무작정 연락을 주겠지 하면서 기다릴 순 없었어요. 손자의 이름도 지어야 했고 태어난 지 이미 몇 주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해야 했던 상황이라 두 사람의 혼인신고도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딸을 시켜 연락을 해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릴 순 없어서 딸아이로부터 딸의 남자친구 번호를 받아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거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심코 받은 전화인데 저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매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드렸는지 뭐라고 하셨는지 조만간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얼버무리는 딸의 남자친구의 답을 재촉하던 찰나 누군가 전화를 뺏어서 받더라고요.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작은 한숨을 쉬며 일단 얼굴 뵙고 이야기하시죠 라고 차갑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했고 일주일 뒤 딸의 남자친구 부모님과 불편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사돈이 될 분들이니 못마땅한 기분을 가리고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측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어요. 못마땅하고 불편한 표정과 불손한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고요. 아니, 일단 우리 아들 애라고 하니까 나오긴 했는데요. 도대체 딸아이 단속을 어떻게 하셨길래 임신인 줄도 모르고 출산부터 한 겁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그 초면에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게 어떻게 우리 딸아이만의 잘못입니까? 아니, 물론 딸아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뒤집어 씌우시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불편하네요. 아이, 뭐 우리 아들이 직접 임신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둔하면은 이 임신도 모르고 앞으로 한의사 되면 앞날이 창창한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말씀 정말 재미나게 하시네요. 당신 아들이 한의사 될 사람이라면 우리 딸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될 애였어요. 그런 애를 주저앉힌 사람이 누군데? 서로의 자녀의 책임으로 몰며 날이 선 대화가 오가면서 이미 감정은 다 상해버렸고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행태를 보니 결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딸이 무시당하면서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장 앞에서는 누가 뭐래도 당신 아들의 친자가 맞으니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잘난 한의사 명성 못 펼치고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먼저 마무리했어요. 시어머니 자리를 보고 나니 정말 이 결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꼭 이 결혼을 진행해야겠냐면서 네가 싫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고 아이는 엄마와 잘 키워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마음이었고 딸과 딸의 남자친구의 마음은 또 달랐어요. 당시에는 딸아이도 아이를 남자친구와 꼭 함께 키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제는 예비 사이가 된 딸의 남자친구가 본인 부모님에게 강경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날 저녁 우리 집을 찾아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강하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남편도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했어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결혼 준비였지만 그래도 딸과 예비 사위의 소중한 아이가 시작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불만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잠자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해주고 싶었던 것들도 많았던 저였기에 이렇게 급하게 가는 모습이 안쓰럽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만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고요. 그 후로 우리 집에서는 딸의 예비 신랑이 한의사가 될 사람이라며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비로소 예비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편안해졌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한의사 예비 사위를 두는 능력 있는 딸이라는 칭찬을 들었고 덕분에 딸의 결혼은 거의 집안의 경사 분위기였고 저 또한 잘 됐다고 싶은 마음으로 조금은 안도를 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예비 사돈들과 상견례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저희 집은 이제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들뜬 분위기로 결혼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안도감과 편안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집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딸의 결혼을 앞두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비 사돈 측 역시 이미 상견례까지 마쳤으니 별 다른 문제가 없이 결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기도 하고요. 그렇게 안심을 하며 지내던 그날 밤 예비 사돈이라는 분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와 딸년 무사히 결혼시키고 미혼모 만들고 싶지 않으면 10억은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 아들은 무려 한의사가 될 아이이고 그렇게 남 부럽지 않게 키워놓은 아들을 당신들에게 공짜로 뺏기게 되는 것이 두고두고 분하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며 예비 사돈이 계획을 한 대로 적정한 정년기에 결혼을 시켰다면 적어도 열쇠 3개는 가지고 오는 집안과 결혼을 시켜도 모자란 판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공짜로 남의 귀한 아들을 뺏기는 것이 분하다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10억은 줘야 아들을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한의사가 될 아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이고 딸과 예비 사위가 함께한 불장난으로 책임져야 할 생명이 생긴 것인데 그 책임과 잘못을 여전히 우리 딸에게 모두 몰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아들 장가를 보내는데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사위로 삼는 몫으로 10억을 요구한다니 정말 친부모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하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딸아이는 눈치를 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초조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들었고 저는 딸아이에게 간단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난 후 남편과 함께 곧바로 택시를 타고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정말 상상을 해볼 수도 없던 일이었고 그 순간 입을 틀어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는 저희가 올 줄 알고 있었는지 예비 사돈들과 예비 사위까지 함께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예비 사위의 의사가 궁금했던 딸은 예비 사위에게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는 말을 했고
그 말에 곤란한 듯 땅을 바라보며 자신 또한 혼란스럽고 막상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본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남긴 후 자리를 뜨더라고요. 제가 예비사위를 붙잡고 본인 일이니 이야기를 끝내고 가라고 하던 찰나 예비사도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아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이내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황당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집안도 변변치 못하고 단순히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주변 시선들 때문에 꾹꾹 참고 이결은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도대체 뭐를 꾹꾹 참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해 보시죠. 도대체 뭐가 좀 아니라는 건지요? 그래요. 정말 우리 아들 애가 맞다면 아무리 우리 집과 격이 떨어지고 부족한 집이라고 해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그 인정하는 방법이 꼭 결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게다가 뭘 믿고? 사돈, 그 말이 좀 이상하시네요. 그럼 결혼 말고 책임질 방법은 뭡니까? 그리고 뭘 믿고 결혼하냐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아이가 우리 아들 아이라는 것 어떻게 알아요? 혹시 알아요? 다른 남자의 아이인데 팔목 잡고 싶어서 우리 아들 아이라고 우기는지. 뭐라고요?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면 다인 줄 아세요? 이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신 애가 아닌데 팔자 좀 고쳐보겠다고 우긴다는 거야? 뭐야? 혹시 모르죠? 앞으로 한의사 되면 돈도 꽤 벌고 한의사 사모님 소리 듣고 일도 안 하고 살 텐데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이 말을 듣고 난 후 그동안 딸이 결혼이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길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꾹꾹 참아오기만 하던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아무리 아이들의 실수로 인해서 하는 수 없이 시키는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건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표출하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나이도 꽤 먹었고 각자 자식 키우면서 살면서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세상에 당신 아들 말고는 잘난 사람이 없어? 아니,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 겁니다. 그거 사과하세요. 글쎄요. 저는 제 아들이 더 귀하고 아깝다고 생각해 한 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차피 그쪽 딸도 23살밖에 안 됐잖아요. 꼭 그 아이를 책임져야겠어요? 책임지지 않으면 이 아이 데려가시려고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아이를 두고 할 말입니까 이게? 그니까요. 저도 책임질 마음 없고 당신 딸도 앞으로 결혼도 하고 창창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이 입양이라도 보내시라는 주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끼고 살지 말고. 당신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 생명이 우스워.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벌 안 받을 것 같아요. 정말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네. 됐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이제는 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예비사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으로 상황은 극에 달했고 더는 이 결혼을 힘들게 진행시킬 이유도 또한 찾지 못했어요. 딸의 의견을 물었던 건 아니지만 예비사돈이 손자를 함부로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아빠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듯한 눈길과 예비사위를 원망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안과 얼굴을 붉히며 이런 이야기로 상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동안 혹시라도 결혼이 깨질까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참고 지냈던 날들로 오히려 불편했거든요. 남편의 파혼이라는 폭탄 선언을 들은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화색을 띠면서 그렇게 하자고 냉큼 파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경우도 자신들의 아이인지도 모르겠고 책임질 수도 없다고 하면서 선을 긋더군요. 어차피 태어난 후로 몇 번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정도 붙지도 않았고 내 아들 인생을 망치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면서요.
혹시나 자신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열심히 떠안지 않으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추하기도 하고 환멸이 나 더 이상은 그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를 떠안고 싶지 않고 혹시 우리가 이 아이를 당신 아들에게 넘길까 걱정이 꽤 되셔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당신들처럼 생명이 우습지 않고 그래도 우리 딸아이와 내 손자로 온 소중한 선물 같은 아이기 때문에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맡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가 생기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고 상처를 받았는데 파혼 결정은 정말 단시간에 빠르게 합의점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딸아이의 결혼은 무산이 되었어요. 그 집에서 나온 남편과 나, 그리고 딸아이는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잠시라도 그런 집안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며느리로 살아가려고 하던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매우 태연했어요. 서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집으로 오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손자를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분주하게 아이를 위해 노력을 했어요. 아기는 아무리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집안의 기류를 모두 다 읽고 느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일로 인해서 소중한 손자가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전전긍긍하고 우는 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처럼 아이를 케어를 해주면서 재웠어요. 아이가 있는 집의 장점처럼 우리는 그 난리를 겪고 와서도 평온하게 웃으면서 밝은 분위기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 날 시터 도우미 분이 출근을 하셨고 양해를 구한 후 아이를 2시간 정도 맡겼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집 앞 조용한 카페로 나와 본격적으로 어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너무 후련해서 눈물이 나오거나 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 말로 그런 집에 시집을 가지 않은 건 그야말로 조상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과 저는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이 엄마 아빠는 더 다행인 것 같다고요. 네 마음이 아직도 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너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고 내키지는 않지만 결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어차피 함께 사는 건 저나 제 남편이 아닌 딸아이였기 때문에 딸의 의견을 한 번 더 묻고자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똑똑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딸은 아무리 전 남자친구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전부와 같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아이의 존재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을 발목을 잡으려는 가벼운 아이로 치부를 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돕지 않고 부모님 뒤에 숨어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전 남자친구의 태도에 큰 실망을 느꼈고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한들 앞날이 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남자라는 것을 모르고 만났고 결과적으로 그런 찌질한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요. 모르고 결혼했다면 앞으로 내가 겪을 고생길이 열렸을 거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요. 당연히 그런 결정을 할 것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대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딸의 전 남자친구와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의 인연을 이어나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인연을 끊고 딸아이 혼자만의 결실이 아닌 손자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딸은 이 아이를 낳고 케어를 해야 할 시기 때문에 학교를 불가피하게 휴학을 해야 했고 취업 또한 조금 더 미뤄지는 상황이 생길 건 뻔한데 반대로 전 남자친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잘 지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딸도 그런 모습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했고 무엇보다 딸의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본인 아들의 자식이 아닐 수 있지도 않냐는 이야기를 하며 발을 빼려고 했던 모습에서 친자로 등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전 남자친구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에는 저와 남편 또한 동의를 한 부분이었기도 하고요.
어차피 아이는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과태료를 내기 전 아이의 출생신고와 함께 친모 친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가족회의의 결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진행을 하기 위해 빠르게 법률 상담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준비했어요. 아마 딸의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들은 파혼 후 자신들에게 어떤 책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겠죠. 최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친부로서 모든 책임을 평생 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칼을 갈면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 딸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한 그대가 당신 아들은 평생에 걸쳐 피눈물을 흘리며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했어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했고 현재 딸의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을 정리해 변호사로부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았어요. 혹시 몰라 세 군데 정도를 찾아가 동일한 상담을 받았는데 이야기의 세부적 부분은 다르더라도 결국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며 먹구름이 낀 것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해결책이 아주 깔끔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딸의 전 남자친구, 그러니까 아이 아빠는 현재 태어난 딸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조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아이를 입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의 제안까지 한 상황이라 친자 확인을 하고 생물학적 부로서 법적인 인증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아이가 성인에 이르기까지는 전 남자친구도 아이의 아빠로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방법이 딸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가장 큰 복수이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혹시 그런 방법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방법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모두 다 듣고 난 후 매우 놀라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를 낳은 여자친구에게 그리고 예비사돈이 그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건 객관적으로도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상담을 통해 얻은 답변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친부임을 부인할 경우 태어날 때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의 딸의 경우는 아이가 태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법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지만 이미 태어난 아기의 유전자 검사는 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찾아가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면 절대로 동의를 할 리가 없다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바로 친부를 상대로 해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는 친부 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도록 명할 것이고 이에 따라 친부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고요. 이런 인지 청구 소송은 꼭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딸의 경우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엄마와 아이는 출산으로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 절차가 없이도 친모 관계가 성립하지만 친부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종종 이를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지 청구를 하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부임이 확실해질 경우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친부임이 바뀌지 않고 그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의 전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고 남처럼 살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매달 줘야 할 양육비 지급은 의무이며 혼외자로 남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무엇보다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을 해야 할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 남자친구의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그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결국 한 생명을 무책임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이상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평생 치러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었지만 막상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알게 되니 정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선 후 딸과 저희 부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인지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진행을 했어요. 생김새로 보더라도 이미 딸의 전 남자친구의 아들이 맞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소송은 몇 개월 정도가 소요됐지만 그 과정은 편안하게 진행됐고 결과적으로는 딸의 전 남자친구는 친부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요. 나중에 딸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소장 접수를 하기 전 그래도 아이의 아빠라는 존재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때라도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기회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듯 오히려 딸을 성가신 존재로 치부하며 대화조차 나누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차피 차단했으니 네 연락받을 일 없기도 하겠지만 그때처럼 너네 아빠나 모르는 번호로 구차하게 연락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앞일은 모른 채 떠나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기회를 차버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딸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괜한 짓을 해 속만 더 상하는 일을 만드냐고 애꿎은 딸을 나무랐어요. 속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어요. 소장을 받고 난 후 딸의 전 남자친구의 집은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게 콧대 높은 소리를 하더니 저희 쪽에서 이렇게 소장을 날리고 친부 확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죠. 상대방 측에서 소장을 받았구나 알 수 있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는 딸의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전화기가 불이 난 듯 딸과 남편 그리고 저를 번갈아 가면서 연락을 해왔거든요. 한 번은 연락이 오는 전화를 받아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 통화를 했고 그쪽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시더니 무슨 일이시죠? 모르는 사이 하려면 이런 소장 보내지 말았어야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다니요. 우리 손자 친아빠 찾아야죠. 분명히 아빠가 있어서 세상에 나왔는데 아빠가 아빠이길 거부하니 법대로 찾아보려고요. 이보세요. 이러다가 정말 친자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항소할 거라고요.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우리 손자 친아빠 찾아서 아빠 놀이할 수 있게 기회 주는 것 뿐이니까요. 처음 소장을 받고 난 상황에서는 전화를 해 노발대발 화를 내며 소송을 하고 항소를 하니 따져댔어요.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고 제 입장에서 큰 소리를 치니 속도 시원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더는 연락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온 연락은 더 가관이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애 키울 수 있게 섭섭하지 않은 만큼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치아해 주세요. 그쪽도 손해보는 제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소송 당사자도 아니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아빠 맞으면 당연히 주셔야 할 양육비인데 그거 참 선심 쓰듯 이야기하시네요. 아이고 법대로 합시다. 누구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악연이야 정말. 악연인 줄은 모르겠지만 인연은 맞지요. 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내 자식만 귀한 줄 알고 함부로 하는 행동 꼭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법대로 진행할 거니까요. 이 말을 끝으로 상대방은 전화기 넘어 소리를 질렀지만 개의치 않고 전화를 먼저 끊었어요. 딸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화가 나도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렇게 역으로 상황이 이끌어지니 너무 이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천류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이런 데에서도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소송은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전 남자친구의 친부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일치가 되었는데 법원도 이를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내 딸의 소중한 아들이자 제 손자는 엄마와 아빠가 명확한 아이가 되었어요. 물론 딸의 앞으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전 남자친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변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손자를 생각하면 아빠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아빠와의 유대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니 나중에 큰 손자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거나 혹은 물들어 버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딸 역시 괜히 알려져서 괜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싫다고 했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손자가 직접 아빠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한다면 그때에는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했고요. 인지청구 소송에서 완벽하게 패소를 한 후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제서야 급하게 아이를 위해 다시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며 속이 보이는 제안을 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진심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딸아이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어 거절을 했고요. 거절과 동시에 몇 차례 찾아와 내 아들의 혼삿길을 막은 나쁜 년이라며 욕을 하기도 했고 찾아와서 난장을 피우기도 해 경찰이 몇 차례 왔다 가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니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과 우리 딸을 가족으로 이어주려 했던 짧은 순간이 참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겪고 난 후 딸과 손자 그리고 남편과 저 네 가족은 오랜만에 느끼는 제2의 육아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순간을 경험하려고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딸을 낳은 것인가 싶은 농담을 하면서 지내고 있네요. 비록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족으로 와준 만큼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어요. 게다가 손자가 주는 기쁨은 딸이 태어난 순간의 기쁨이나 벅참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 딸을 낳았을 때 저희 엄마가 딸을 보면서 저에게는 보내지 않던 미소와 사랑을 줄 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감정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새삼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딸 역시 아이가 주는 행복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솔직히 혼자 지내는 딸을 둔 엄마 마음이 다 그렇듯 아직 한창 나이인 딸이 다른 또래처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닮은 건지 딸은 한사코 결혼 생각은 없고 오직 손자 하나만을 보면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네요. 이 또한 딸아이의 선택이고 결정이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열심히 사회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가족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날들이 늘고 있고요. 딸의 전 남자친구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하고 면접 교섭을 할 권리도 얻었지만 소송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찾아오지 않았어요. 양육비 또한 요즘 하도 문제가 돼서 그런지 따박따박 보내기는 하지만 2개월에 한 번씩은 은근슬쩍 보내지 않는데 딸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제재를 가하면 마지못해 입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매달 양육비는 줘야 하는 상황이 싫은지 이행관리원의 독촉 전화에 왜 보지도 않고 애정도 없는 아이의 양육비를 계속 줘야 하냐? 언제까지 주면 끝나냐는 항의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해요. 그것만 해도 주는 돈이 참 아깝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딸은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아빠로서 해야 할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 뒤에 숨어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무마하고 살았으면 제대로 된 책임도 한 번은 져야 한다고 하면서요. 딸을 비롯한 우리 가족은 이제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손자가 8살이 되는 지금도 딸의 전 남자친구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그 형태 모두 분명한 가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내 딸과 내 손자를 위해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나를 위해서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